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량한 차별주의자 속 새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글의 처음에는 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 학생 간의 그러한 차별에 대한 논란을 제시하면서 자,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캠퍼스 다니는 학생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스스로 내면화를 하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타인이 자신에게 찍은 그런 낙인의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성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멈추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그 수학적 유전자가 없다는 그 사례를 들면서 수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 그 외부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차별적인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또 느꼈던 예시가 있었는데요. 여자는 보통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신체적으로 남성의 그런 신체 운동 기능이 더 뛰어날 수는 있죠. 자,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부모님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이나 기술을 쓰는 일이 있으면 꼭 이제 아들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자들은 힘을 써서 근육을 단련시킬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런 힘쓰는 일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일과는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딸만 셋인 집안이라서 형광등 갈고 무거운 짐 옮기고 이런 일은 선생님이 다 했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차별을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힘을 쓰는 장면에서 남자한테 다 미루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내가 당장은 힘쓰는 일을 안 해서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해서 간단한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내가 굉장히 무능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자는 힘이 약하다. 자, 이런 고정관념을 듣고 있는 여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좀 탈피해서 자꾸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그러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남자들에게는 어떤 거를 강요하나요? 뭐 울지 마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밖에 울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자, 남자는 자, 울면 안 돼. 자,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왜 슬픈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감정을 강제로 억누르게 되면서 그 감정이 안에서 풀리지 못하면 오히려 겉으로 폭력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자들에게 이런 강인함을 강요하냐면 선생님은 이게 군대식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감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전쟁이 나더라도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원자폭탄 한 번이면 끝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자에게 감정적인 것을 내비치지 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에게 너무 감성적으로 굴지 말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와 구별되는 그 지점들, 감정을 조금 더 개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성 역할에 따른 그런 고정관념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더 생각해보자. 자, 차별을 선택하는 사람들. 내가 소속된 대학교의 원주 캠퍼스에는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이 있다. 대부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두 대학의 성별 구성은 판이하게 다르다. 판이하다. 아주 상반된다는 뜻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대학, 여기에는 다문화학과, 사회복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주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 이러한 보건복지대학에 여학생이 80.3%나 재학 중이고 남학생은 19.7%에 불과하대요. 자, 반면에 과학기술대학, 기계자동차공학, 멀티미디어 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기술과 관련된 그런 학과에는 남학생이 무려 89.5%, 여학생은 10.5%에 불과했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아까 보건복지대학에서는 8.2, 과학기술대학에서는 1대9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비단 단지 내가 있는 대학만의 현상은 아니다. 2018년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은 44.4%로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44% 정도로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학과별로 보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대요. 자, 전공 계열별로 전국 대학의 학생 성 비율을 보면 유아교육, 교육일반, 간호 분야의 여성 비율이 80%를 넘는다. 반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교통, 운송, 토목, 도시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작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여성이 수학, 과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공계열에 진학하지 못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대요. 자, 오히려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를 보면은 국어와 수학 가형, 수학 나형에서 모두 여학생의 표준 점수 평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2017학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나형에서 여학생의 표준 점수 평균이 높았고 수학 가형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두 해 모두 수학 가형에서 1, 2등급의 비율이 남학생이 더 높기는 하지만 8, 9등급의 비율은 여학생이 낮았다. 수학 가형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낮은 등급의 비율에서는 여학생이 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은 남학생이 더 많았지만 못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더 낮은 걸로 봤을 때 그런 수학적인 능력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많은 여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공계열 진학에 필요한 수학 가형에 아예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공계열에 진학하려면 수학 가형이 필요한데 이 여학생들이 가형에 아예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을 하는 여학생은 가형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 8, 9등급의 비율이 낮은 걸 수도 있었겠네요.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8학년도 수학 가형에 응시한 여학생은 34.4%고 남학생이 65.6%였다. 성적이 부족해서 미리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이공계열에 진학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성별과 전공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8대2와 1대9라는 비율은 분명 수상하다. 자, 아까 대학에서 과별로 비율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것은 차별일까? 자, 이것은 어쩌면 차별에 기인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대다수의 모든 학생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수학 가형 응시하지 마, 혹은 이공계열의 대학에 가지 마,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어떤 성별이 더 많은 건 딱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이쯤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왜 특정 전공에 몰리는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흥미나 적성을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성이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더 소질이 있고 보람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면 교육이나 간호 분야에 몰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작가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흥미나 적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 배경에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 문화, 젠더, 수학은 OECD에 속한 40개 국가의 성차별 수준과 15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성차별적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 여학생의 수학 성적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셸리 코렐이라는 사람의 논문에서도 여성이 수학에 소질이 없다는 문화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여성이 이렇게 특정 전공에 몰리는 이유를 취업 전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및 종교와 보건의료 관련직으로 여성 비율이 각각 76.5%와 73.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는 63.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분야는 69%로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계 분야에서는 5.3%, 재료 분야에서는 6.7%,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12% 등인 것에 비해서 훨씬 기회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흥미와 적성이 달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직종에는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같은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 결과인데, 성별에 따라 여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은 대체로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200만 원도 안 된다라는 뜻인데, 남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 임금은 대체로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대체로 낮은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직종에 취업하면서 여성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34.6%나 적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교육 수준을 고려해도 차이는 여전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성별 임금 격차가 더욱 크지만 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해서 보아도 동등한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27%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동일 노동을 하는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 학력 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34.6%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 이 점이 성차별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여성이 많은 직종에서는 임금이 낮다. 자, 이것이 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조금 받는 거고,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그런 직종에 취직을 해야지 해도 남성이 많은 그런 직종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과 진로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인 차별과 무관할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성으로서 어떤 전공이 취업에 유리할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지 등의 선택은 이미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노동시장은 여성에게 불리한 그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부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여성이 특정 전공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를 읽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 그 근거로 여성은 수학에 소질이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이 수학 관련 진로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이언스와 셸리 코렐의 논문을 통해서 근거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도표를 사용해서 여성이 많은 직업은 임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성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추어 행동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대학 서열화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지방 캠퍼스라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추어서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차별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지방과 캠퍼스의 차이로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도 깎아내리고 대학 서열화라는 체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성 또한 자신에게 씌워진 그런 편견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임금이 낮은 직종에만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직업시장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면 여성에게 이루어 보이기도 하지만 남자와 경쟁할 필요는 없이 그냥 여성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니까 이루어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의식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 없지 않으니까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다. 노동을 동일하게 하면은 임금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은 직관적으로도 한눈에도 부당한 차별로 인식이 되는데, 여성이 애초에 임금이 낮은 직종에 진출하는 상황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진입한 셈이 되었으니 여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주장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뒤에서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글의 그런 신빙성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구조적인 차별은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요. 이미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널리 퍼져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차별 현상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볼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그런 한계를 설정해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구조적인 차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때로 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자, 평소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정장을 갖춰 입고 구두를 신을 때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취업 면접을 갈 때이다. 나의 스타일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는 것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직원의 상을 분석해서 그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상대의 편견에 맞추려는 철저히 의도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그 선택은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니, 최대한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켄지 요시노는 그의 책 커버링에서 손상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낙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커버링이라는 말을 통해 그는 소수자로서 완전한 주류가 되지 못하면서도 동화주의적으로 순응하도록 요구받는 삶의 압박을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손상된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붙은 그런 낙인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이미지를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커버링 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소수자로서 완전한 주류가 되지 못하면서도 동화주의적으로 순응하도록,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완전히 자신과 같은 부류로 받아들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잘 동화되도록, 잘 섞여 들어가도록 요구받는 그런 삶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제 커버링이란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그 임용시험에서 면접 볼 때 정말 평상시에는 입지도 않는 그런 원피스에 구두에 머리는 꼭 올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은 앞머리 까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게 단정해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억지로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의 원래 그런 정체성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뽑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커버링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까요? 자, 우리 흔히 면접에서는 자,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외모가 단정해야지 일을 깔끔하게 잘할 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외모를 이제 치장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뭐 일과 외모가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면접관의 그런 차별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회사의 CEO는 외모가 단정한 것을 개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편견을 가진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규격화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어도 우리의 관심과 적성이 정말 현재와 같았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이 가진 그런 관심과 적성이 순수하게 본인의 의지대로만 정한 것인지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